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도영입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 이런 챗 GPT 생성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챗 GPT와 관련된 말씀을 또 잠깐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챗 GPT가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도 중간중간 한번 말씀을 드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챗 GPT를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도 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의 프로세스 상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체크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질문을 도출하고 가설을 수립하는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즉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다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되죠? 다시 깨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다시 풀고 다시 깨워야 되는 것처럼 굉장한 이제 중요한 첫 단계가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확보한 데이터가 분석이 가능한 형태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될 거고요. 그거를 이제 전처리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처리된 데이터를 분석과 모델링을 통해서 데이터에 담겨진 의미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될 텐데, 이거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숫자만 뚫어지게 본다라고 해서 숫자의 의미가 이제 발견되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패턴화할 것인가, 하이라이트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분석 결과를 좀 시각적으로 구현을 했을 때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폭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게 된다. 그다음에 분석된 결과를 누군가한테 공유를 하거나 보고를 하는 의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사결정과 실행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행을 통해서 속의 가설을 검증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데이터의 인사이트가 우리의 어떤 실제 현업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경험들이 쌓여 나가면서 내공이 되어가고 데이터를 보는 눈이 키워지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단계 질문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질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올바르고 적절한 질문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클라이언트에게 뭐가 궁금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당황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서 뭘 궁금해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또 적지 않더라라는 건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많이 하는 게 꼭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무엇인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가, 이런 메타인지에서 이제 올바른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메타인지가 잘 되어야만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기는 하지만 가장 또 강조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했다면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죠. 모아야 되는데,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제 바깥에 있는 데이터를 뭔가 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데이터를 뭔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크롤링과 같은 뭐 별도의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또 스크래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웹상에서 스크래핑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보면 이렇게 웹상에서 보여지는 데이터들을 뭔가 연속적인 데이터가 이제 있는 경우에도 자동화해서 수집을 할 수 있는 스크래핑의 법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뭔가 고도의 스킬이 있지 않더라도 웹상에 있는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엑셀로 이제 수집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결과를 엑셀에서 적절하게 전처리만 잘 해서 적절하게 시각화만 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를 의미 있게 이제 분석을 또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뭔가 아주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몇 가지의 방법으로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단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너무 어렵다, 너무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해볼 수 있는 영역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전처리를 했는데, 막상 분석을 하고 시각화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리터러시는 이제 글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을 뜻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글을 읽는 것은 글자만 알면 읽을 수가 있는 거겠지만, 이 글에 담긴 그 함의를 읽어내고 그 뜻을 해석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리터러시 능력이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맹점이 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데이터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겠지만, 누군가는 데이터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데이터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또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유명한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테스코 월마트에 기저귀와 맥주를 같이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랍니다. 특히 금요일에. 이런 상관관계를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인사이트를 찾은 것 같으세요? 얘는 인사이트라기보다는 그냥 팩트죠. 얘가 인사이트가 되려면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고 그게 타당했을 때 그것을 인사이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육아를 하는 남편들이 펍에 갈 시간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마트에서 맥주를 같이 구매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타당하다면 이제 그걸 인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챗GPT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여줬을 때 과연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낼 수 있는가 질문을 또 해봤는데요. 상관관계는 기저귀 교체 시간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챗GPT가 이제 때에 따라서는 너무나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더라 라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볼 때에는 상관관계가 있느냐만이 아니라 항상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그러면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는가는 뭘 보면 되느냐, 일단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어느 관계가 있느냐, 관련성이 있는가, 의존성이 있는가, 요게 만족이 되면 얘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잘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봤을 때 나름의 상관관계로부터 인과관계를 해석을 하고 이거에 우리가 굉장히 확신을 했을 때 오히려 이러한 이제 확증 편향에 대한 사고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인 거죠. 아홉은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인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들이 이제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숫자를 볼 때 우리가 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평균이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숫자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정답을 맞추려고 했을 때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보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해답이라는 것이고요. GPT는 정답을 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인지형, 식별형 AI와 생성형 AI의 차이예요. 인지형, 식별형 AI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야 이거 맞춰봐 라고 하는 게 인지형, 식별형이라면 챗GPT는 뭔가를 정답을 맞추는 거에 특화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창조해내고 생성해내는 것에 특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각 형상이라고 하죠. GPT의 이런 이제 환각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숫자로만 보기보다는 이 숫자를 어떻게 좀 시각화해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또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이제 도구라고 한다면 flourish.studio라는 그런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동적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움직이는 막대 그래프, 움직이는 꺾은선 차트, 움직이는 지도 차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라는 이제 그런 시각화 전문 도구가 또 있기 때문에 무료로 누구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또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접근성이 좋고 가장 용이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엑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19의 이제 전체적인 값의 현황을 간단하게 이제 엑셀의 기능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다차원적인 관점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탐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은 이제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어떤 과일이 시즌성에 따라서 인기가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또 엑셀에서 시각화를 해본 예시인 건데요. 엑셀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이런 다양한 시각화들을 이제 구현해 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어려운 방법으로만 시각화를 꼭 하는 것이 아니라도 해볼 수 있는 접근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엑셀에 파워맵이라는 도구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위치 데이터, 주소, 위도 경도, 국가명 이런 것들이 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엑셀에서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시각화를 이제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시각화도 엑셀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양한 도구들의 특징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하드 스킬들을 얼마든지 갖춰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소프트 스킬도 필요하겠죠. 이게 데이터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 전략적 사고, 스토리텔링 능력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이제 꼽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AI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AI 리터러시가 또 요즘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챗GPT를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얘는 이과생이 아니라 문과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과생처럼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무리를 이렇게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AI 리터러시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해지고 있다. AI를 활용을 했을 때 데이터 과학의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 얘는 생성 AI이기 때문에 뭔가를 정답을 맞추는 것에 특화가 돼 있다라기보다는 뭔가를 생성하는 것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다만 인문학적인 사고 확장을 통해서 뭔가 사고의 지평을 넓히거나 또는 데이터 해석력을 향상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얘를 비서처럼 활용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디지털을 빼놓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인데, 디지털의 결과물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또는 읽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업무의 한계, 넓게는 비즈니스의 한계, 더 넓게는 내가 보는 세상의 한계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왜 데이터의 역량들을 좀 키워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가 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프로그램은 디지털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익숙하신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RPA 등 IT 기술들은 모두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핸즈온 데이터 프로그램의 설계 방향은 이노피 파트너스가 보유한 PBS, 프로젝트 베이스드 솔빙의 베이직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 기획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본 프로그램에선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데이터 과제를 도출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실행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디지털 시대 핵심 역량인 데이터 중심 마인드셋을 함양하는 것이며, 이어 데이터 활용 전략을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교육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중간관리자입니다. 중간관리자로 삼은 이유는 아무래도 실무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며 이후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과차 부장급을 대상으로 최소 10명에서 최대 20명의 인원으로 기획하였습니다. 해당 교육 시장은 총 32시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하루 풀데이로 진행되는 과정이며 주 1회 진행되어 총 4회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획한 핸즈온 데이터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의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별점은 단순한 코딩 교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 핸즈온 데이터 프로그램에서는 저희가 샘플 데이터셋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실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는지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순 분석 과정 경험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 이노피 파트너스가 보유한 DX 프로젝트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문 교수님 및 파트너 교수님의 자문을 통해서 탄생한 문제은행을 교육생분들께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본 문제은행을 통해서 교육생분들은 보다 쉽고 빠르게 어떤 데이터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샘플 데이터 제공 그리고 문제은행 제공 등으로 데이터를 실제로 다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여 핸즈온 데이터 프로그램으로 본 프로그램을 정의하였습니다.